배종찬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되는 부분이 청년 정신에 대한 필요성인데요. 배종찬의 시사본부에서도 매일같이 정치권 소식 전하고 논평하지만 젊은 층의 목소리가 부족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추석 연휴 특집으로 젊은 정치인 4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의 이름 한 글자씩 따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신박한 정치 인재들. 제가 생각해도 신박하네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글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면서요.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스스로 스타라고 말하기 쉽지가 않은데. 스타 호소인이죠. 스타 호소인. 네. 예. 오늘만큼은 뭐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니까 허용을 합니다. 네. 자, 정당 바로 세우기에 신인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당 바로 세우기의 정바세 신인규입니다. 네, 방금 전에 뭐 내부는 당연히 자신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땄으니까 확인하셨을 텐데 신박한 인재들 박성민, 그다음 용혜인, 김재섭, 신인규 이렇게 한 글자씩 땄습니다. 야, 작가님의 센스가. 우리 작가님이 네. 전 우주적인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런 네이밍 쉽지 않거든요. 자, 네. 네. 죄송합니다. 김재섭 위원장은 좀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 컨디션 지금 악수를 많이 하고 하이에요. 엔돌핀 가다요? 제가 왜냐면 오늘 도봉구에서 한 3,000분이랑 악수를 하고 와가지고 네, 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진짜 스타 맞으세요, 도봉구에서? 예전에 악수 많이 하던 분은 가수 전영록이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어요. 알아들으셨어요?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네. 거. 저는 예. 살짝 이해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구나. 자제하겠습니다. 나만 모르는 거구나. 가수 전영록 모르시는군요. 아, 알죠. 그 알긴 아는데 그 악수랑 어떤 연관인지 잘 예.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노래를 MZ 세대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부를 뻔했습니다. 아. 자, 네 분은 서로 뭐 잘 아시는 분들이죠. 서로 인사도 나누고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 교류도 하고 하시죠. 다 가깝죠. 네. 그리고 뭐 방송에서도 자주 이렇게 뵙기도 하고 네. 또 당은 달라도 늘 이렇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용혜인 의원과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 거의 표정 변화가 없는데요. 웃고 있습니다. 늘 저희 이 여당은 소리를 짓고 손을 내밀어요. 야당이 손을 잡지 않는 그렇지 것뿐이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늘 손을 내밀려고 근데 하죠. 사실 방송이 알겠습니다. 아니면 근데 별일은 별로 없는데 좀 다양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근데 신인규 대표님이랑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럴 때 뭐 좀 오며 가며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도 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시면서 얼굴도 뵙고 또 이제 김재섭 위원장님이랑은 이번 주만 벌써 3번째 방송. 저희 엄마보다 오늘 많이 뵀어요 이번 주에. 용인 의원님. 오늘 정말 네. 애드립 저거 네. 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이기 때문에. 엄마보다도 더 많이. 정신이 사납네요. 네, 핑글핑글 도네요.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청년 정치입니다. 네 분을 오늘 모신 이유가 요즘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 네 분이신데, 자, 우리가 이제 젊은 정치인이다, 청년 정치인이다, 또 청년 정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청년 정치 또 청년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용혜인 의원님 먼저. 네, 이제 뭐 청년 정치라는 건 어느 시기에나 다 있는 또 요구되는 것이겠지만 좀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라면 청년 시기라는 건 좀 이렇게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뭔가 수련하고 이런 역할을 요구받을 텐데 지금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시대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그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청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어떤 세력으로서 청년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은요. 그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청년 정치인의 역할과
정말 유권자들이 원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를 이야기할 때는 저는 굉장히 소모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못하는 얘기를 젊은 사람들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하시면 되는데 그걸 굳이 젊은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대신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청년 정치인에게 많이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역할은 그냥 그렇게 썩 유쾌한 역할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유권자들이 원하는 청년 정치인의 역할은 기성세대가 포착하지 못하는 정치적 현안들을 정치 전면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역할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제 문제, 노동 문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정치적인 현안들이 있지만 젊은 세대만 포착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감대, 우리만의 그 어떤 문화적 동질성 같은 것들이 정치권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포착해낼 수 있는 거는 기성세대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주면 유권자분들께서는 청년 정치인들한테 그런 역할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박승민 전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이런 청년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실제로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적극적으로 반영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치권에?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서는 일단 청년 정치인들을 약간 이벤트 회사처럼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좀 이벤트 회사로요? 네, 했었어요. 약간 퍼포먼스를 원하고 뭔가 톡톡 튀고 색다른 아이디어로 이목을 끌기를 원하는 시각이 당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청년 문제를 잘 모르겠으니까 청년 당사자인 당신들이 한번 풀어봐라 라는 방식으로 이제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등용을 하는데 청년 문제를 푼다는 거는 결국 사회를 개혁한다는 의미고 구조를 바꾼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청년 정치인들한테 마치 이렇게 용역 조금 주고 신경 끄듯이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청년 문제는 결국에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들 너네가 알아서 해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 된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지혜를 발휘해서 같이 풀어가야 되는 건데 당 내에서는 오히려 청년 문제는 약간 청년들한테 맡겨놓고 손 놓는 느낌. 그런 것들이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많이 답답했고요. 아마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뭐 바라시는 방식과 또 다른 내용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다르게 정치했으면 좋겠다. 기성 정치인들과. 근데 그게 단순히 튀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좀 소신도 있고 원칙도 있고 본인의 생각도 있고 좀 자리에 연연하거나 이해득실만을 따지면서 줄 서는 거 말고 좀 본인들의 생각대로 줏대 있게 밀고 가봐라. 그런 거를 좀 원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신 대표는요? 저는 그 우리 헌법에 그 참정권이라고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25조의 공무단임권, 그리고 헌법의 41조, 67조에서는 다 국민들의 선거권 다 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청년들에게는 사실은 이 선거권까지는 보장이 다 돼 있어서 투표는 하는데 이 공무단임권의 영역에서는 상당히 좀 닫혀 있다. 그래서 청년들은 정치의 주인이나 주체가 아니라 늘 손님 역할, 내지는 뭐 액세서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용당하고 버림당하는 늘 이런 존재로 머물러 오면서 늘 소비되어 왔거든요. 근데 또 청년들한테 원하는 정치적 가치는 꽤 있죠. 뭐 소신이나 용기, 그리고 비전, 기회, 그리고 뭐 개혁을 갖다가 열어가는 이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들을 국민들은 다 원하시는데 또 막상 거기에 대해서 공간을 그럼 정치권이 얼마만큼 열어줬느냐? 전혀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안 열어주면 그럼 정치를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제 그 공간을 주체적으로 열어갈 이제 그런 책임까지 동시에 부여받은 거라서 저는 청년 정치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많이 좀 소외되어 있고 유리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지는 저희 세대들에게 또 달려있는 무거운 숙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의원께는 이걸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승민 전 최고위원이나 용의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 청년 정치인이고 또 젊은 세대로서 그래도 기회를 얻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청년청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청년청에게 요구하는 퍼포먼스는 있는데 정작 뭔가 기회는 안 준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로 이제 뭐 거대 정당에서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요? 메커니즘을 통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배제당하는지 이런 것들은 저보다는 이제 다른 분들이 더 잘 증언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의 영역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세력 교체 혹은 세대 교체라는 건 결국엔 세계관의 교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산업화 세대가 민주화 세대로 교체됐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낡았다고 이야기하는 민주화 세대를 어떤 세계관으로 교체할 것인가. 사실은 청년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건 저는 바로 그 비전과 세계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 새로운 세계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에게는 그게 기본소득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을 이제 만드는 어떤 새로운 세력을 이제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던 거죠. 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해적당이라는 것도 있고 뭐 녹색당도 주로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따가 이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테니까, 자,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청년 정치, 청년 세대, MZ 세대 강조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20대, 30대 MZ 세대의 부정평가가 참 높습니다. 이건 우리 김재섭 위원장께 먼저 여쭤보죠. 이 네. 청년 정치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임기가 이제 2년 차인데 청년 세대, MZ 세대 특히 부정평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 젊은 세대에게 약속했던 것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보수 정당으로서 사실 이제 뭐 기득권들의 정당이 아니냐라는 비판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젊은 층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정당입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약속들이 충분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아마 첫 번째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꼭 해야 되는 혁신 과제들을 할 때에 쓰는 보관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력의 보관소 같은 건데, 예를 뭐 연금 개혁을 한다든지 뭐 노동 개혁을 한다든지 개혁을 할 때 항상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그때그때 가서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지율이 빠지는 모양새가 보면 그런 혁신을 위해서 지지율이 빠진다기보다는 다소 좀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서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념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굳이 지지율을 깎지 않아도 되는 포인트에서 좀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낮게 지지율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우리 젊은 세대는 또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이념적인 논쟁, 그다음에 또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정치 현안,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흘러가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이유로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굉장히 낡은 세계관에 갇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념 전쟁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청산했던 과거예요. 그런데 2023년에 우리가 새로운 산업과 앞으로의 미래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이 시점에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 이념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뭐 공산 전체주의, 뭐 이거 사전에도 없는 말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념 전쟁을 굉장히 또 강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 말이죠. 뭐 공산주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얼마 전에 있었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역사적인 감수성 문제와도 연관이 되지만, 또 동시에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그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없는 낡은 이념 논쟁에 잘못된 방식으로 매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거든요. 제 친구들은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뭐 알거나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확인하기 이전에 일단 이런 역사 문제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한가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어떤 본인의 잘못이나 국정 운영의 책임을 느낄 때 진솔하게 사과한 적이 있느냐? 생각해보면 그런 기사는 접해본 적이 잘 없어요. 기자간담회도 잘 하지 않죠. 야당 대표와도 잘 만나지 않고 국민들 앞에 본인이 서고 싶을 때
본인에게 우호적인 곳에 가서 섭니다. 그런 대통령의 자세를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 탓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건 결국 책임지지 않는 자세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 사과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본인이 책임지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문재인 정부를 꺼내들고 전임 정부를 저격하는 발언들을 이어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근데 굳이 또 따져보면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에 대해서도 20대 30대들은 보면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신 대표 보기에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정치가 싫은 걸까요? 아니면 패러다임이 바뀐 걸까요? 우선은 양당의 저는 수명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시대 정신, 뭐 세계관 다 좋은데요. 국민의힘이 상징하는 산업화, 아직도 그 산업화에 매몰이 돼서 젊은 세대들이 그 당 안에서도 새로운 정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직도 산업화 세력의 계승자로만 남아있는 모습.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그 민주화의 아직도 후예들로 남아있는 모습들이 사회 전체를 끌고 가는 시대 정신으로는 너무 낡았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당층이 많다고 보고 또 하나는 기성 정치에 대한 전형적인 염증이죠. 그 염증에는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그 양당의 지도자들이 상징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쪽을 이제 제가 속했으니까 그쪽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주의를 비판을 합니다. 민주당의 근육 자랑하고 국회를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뭐 의회 독재라는 말까지 쓰면서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했던 그 분들이 본인의 정당을 또 사유화하고 또 국정 운영을 또 일방적으로 하면서 또 전체주의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말하지만은 시중에서는 용산 전체주의라는 비판을 하기까지 용산 전체주의라는 말이 있습니까? 예, 오기까지 자기 모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MB 인사들이 다 귀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년 전에 있었던 분들을 다시 또 소환해가지고 뭐 이재호 장관, 이동관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뭐 지금 유인촌 장관 다 그분들을 갖다가 다시 재등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큰 실망감을 저는 안겨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메시지에 있어서도 정치권에 나오는 뉴스나 기사들을 요즘 많이 안 보신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왜 안 보냐면은 다 과거 이념 얘기나 아니면 수사 얘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 장래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들의 외면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 저기 봅니다. 네, 일단 그 촛불 혁명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2016년 촛불 이후에 불과 5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리고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는 검찰총장, 직전 검찰총장을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 선택을 한 것은 저는 무언가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던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민주화 세대가 낡았다, 뭐 운동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사실 그걸 낡았다고 비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더 낡은 무기를 가지고 이제 민주화 세력을 이제 낡았다고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뭐 낮다라고 이야기되는 건 저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정치에 뭐 참여할 만한 어떤 경제적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참정권이라는 것이 모두가 동일하게 1인 1표가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알바들 뭐 이런 사람들은 투표날 쉬지 못해서 투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업적으로 정치 활동에 뛰어든다는 건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이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가 별로 효능감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짜증나는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기여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학습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측면이 저는 긍정적이진 않은데 이 두 가지 측면을 그러면 종합해서 놓고 보자면 결국에는 정치가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정치인분들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반대로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관심이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네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빠져들어가지고 저까지 그냥 쑥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정신 차릴 겸해서 네 분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추석 특집 신박한 정치 인재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getting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t chain like money. This go overload,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bring a friend, join the crowd, whoever wanna come along. Word up, talk, just move right up the wall. Their line, sky's the light, so we dance to the break of dawn. Ladies and gentlemen, I got the medicine, so you should keep your eyes on the ball. This is getting heavy,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evi's, sweetest honey, yeah, this beat chain like money. At this go overload,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own, you know I glow. And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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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Life is dynamite. Na-na-na-na-na-na-na-na-na. Life is dynamite.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추석 특집 신박한 정치 인재들 이어가겠습니다. 신인규, 박성민, 용혜인, 김재섭 네 분과 함께합니다. 자, 젊은 정치인 네 분 모셨으니 이게 좀 상당히 뜨거운 핫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최근 이제 유시민 작가가 펜코, FM 코리아를 두고 한 발언이 뭐 쓰레기라고 발언했나요? 상당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분 또 MZ 세대 또 여성 남성 네 분 또 청년 정치인이 계시니까 뭐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 또 뭐 남염 여염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이걸 본격적으로 하자면 우리 오늘 시간에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한 10시간은 돼야 돼서 짧게 과연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부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일단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거의 준 정치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발언으로 벌어진 그 파장 같은 것들이 결코 작지 않았다. 그리고 특정한 세대 그리고 성별,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배척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더 그것을 넘어서는 비난을 퍼붓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은 뭐 유시민 작가가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적절하지 않았던 발언, 그리고 정치인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발언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좀 생각은 들었습니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김재섭 위원장은요? 저는 이재명 대표, 유시민 전 장관 이 두 분은 노무현의 노자도권에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무현 정신을 가장 그 적나라하게 짓밟고 있는 게 이 두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험지 출마를 자처하시고, 그 영남 유권자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마음들은 유권자 탓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결국 유권자를 변화시켜야 되는 게 정치인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본인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지, 유권자들이 나빴어, 이 정치는 다 유권자들이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는 거는 노무현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보고, 아주 민주당의 좋은 지역구라고 불리는 개항으로 갔던, 그리고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릴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요. 유시민 장관, 당연히
20대 남성들 유권자 탓하면서 니네가 나라 망쳤어라고 하는 거 노무현 대통령이 들으시면 굉장히 화 많이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용해인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뭐 정치와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 뭐 답답한 부분들을 뭐 익명의 공간에서 표출하는 것 자체를 이제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굉장히 좀 우려스럽죠. 근데 너무 슬프게도 한국 사회에서 이게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전장현을 악마화했던 거라거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뭐 건설노조에 대한 악마화를 진행하고 심지어는 뭐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분신방조 이런 프레임들까지 만들어가면서 건폭몰이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는 최근에는 이제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에서의 이런 논평들도 사실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치의 역할이 뭐냐를 고민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공론장에서 분출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뭐 우려들 뭐 혹은 표현들이 어떤 사무적 영향을 만들어내고 어떤 수기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정치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발언들이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의 어떤 발언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세력들을 자꾸 공격하고 낙인 찍는 방식으로 이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뭐 좀 많이들 벌어지는 일이라서 좀 우려스럽죠. 네. 네. 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입니다. 예, 유시민 작가가 상당히 저는 지금 좀 배가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득권에 취해서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저는 파악하는 게 매우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국민이 그 누가 되더라도 다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위대한 국민 앞에서 우리가 정치한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분은 지금 다 지지자 탓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의 그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둘 중에 한 명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 유권자들의 고통을 안다면은 저런 식으로 뭐 너희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고 더 좋은 후보 냈으면은 그 당을 찍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형적인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여성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또 젠더 갈등을 또 부추기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고 뭔가 세대가 뭐 갈등이 있고 뭐 젠더 갈등이 있고 다 봉합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것을 또 부추기는 식으로 정치를 하는 이런 행태를 좀 비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은 유시민 작가도 기득권이고요. 6070 저는 정치 주류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더 도전하고 더 투쟁적으로 나가서 그 정치 주류 기득권은 무너뜨려야 된다. 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저 지금 말씀대로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상당히 또 남녀 사이에 또 성향적으로 이렇게 또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정치권을 보면 더 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또 검찰의 지나친 압박 아니냐 또는 뭐 이재명 대표 방탄 아니냐 뭐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또 만나지도 않는 상황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뭐 1특검 사국 쪽으로 해서 더 또 여당을 또 몰아붙이는 형태가 되고 왜 이렇게 우리 정치권은 서로 뭐 통합과 소통, 협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까?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양극단 체제가 공고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서로의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지층이 결집하면 결집할수록 각 정당이 또 힘을 얻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양극단 체제가 공고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치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탓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하지만 서로의 실수에 기생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그런 지금 양극단의 체제가 낳고 있는 문제는 정치의 하향 평준화가 벌어진다는 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남 탓을 하고 남을 비판하는 거는 사실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건데 어쨌든 뭐 야당이니까 저희는 여당을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이게도 지금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를 한 번도 만나질 않았어요.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도 여당에서는 조롱 섞인 논평을 내기까지 하고 한 번도 찾아와 보지 않았던 그런 경색된 국면을 보면서
이게 약간 대화할 의지를 좀 상실한 게 아닌가? 대화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 되게 쉬운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면 지지층이 열광하고 또 거기에 기대서 본인의 인기를 영합하는 방식. 굉장히 안 좋은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실망과 뭐 피로도 이런 것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지섭 위원장은 이 대화가 필요해. 어떻게 보십니까? 대화가 필요한데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 양극화된 정치 진영 논리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치도 양보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보를 해버리는 순간 뭔가 그리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순간 저거 약간 야합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시선들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하고요. 저는 원내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게다가 요새는 그 국회에서 전통적으로 당이 달라도 상임위원회에서는 만큼은 끝나고 회식도 같이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예를 들면은 상임위 회식을 하는데 조금 뭐 민주당이 주류로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가면 약간 눈치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문화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의지도 별로 없고 그런 타협의 동력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라면 그걸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 의원님 이렇게 서로 뭐 안면 볼수하는 이런 정치가 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건 조금 더 다당제가 되면 그래서 양당제가 아니라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좀 바뀌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뭐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해서 뭔가 좀 이게 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수 있고 여야가 섞일 수 있는 그런 선거제 개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청년들이 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양당제가 더 좋냐, 다당제가 더 좋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한 결과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는 결과가 필요한 거다. 그 결과는 물론 양당제일 수도 있고 다당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히려 원내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 협치는 무조건 선이고 싸우는 것은 무조건 악이다라는 프레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협치라는 건 결과여야 하는 것이고 이 협치라는 것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각자의 차이를 드러내고 각자가 주장하는 것이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정치권 내에서도 무조건 그냥 안 싸우는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이야기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쟁점이 있는 사안들이 공개적으로 토론되는 것이 아니라 다 밀실에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뭐 원내대표들 간에 그냥 밀실 협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정치에 대한 신뢰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뭐 관심도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공개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이제 그 논의의 장이 열리는 것들. 그래서 정쟁을 할 거면 제대로 정쟁을 해서 그것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정치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거다.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제가 용해인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싶은 내용들이 뭐냐면 저도 저런 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쟁점 법안에 관해서 그냥 무슨 날치기 하듯이 상임위에서 후딱후딱 통과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상임위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수기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안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민영배 의원 탈당시켜서 무소속목으로 넣어버리다든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꼼수들을 쓰면서 용해인 의원님 지적하시는 토론과 뭐 수기 과정들을 계속 패싱을 하고 본회의로 넘겨버리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협치고 뭐가 아니라 그냥 힘싸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차라리 국민들께 다 드러내놓고 안건 조정이 잘 만들어서 토론한 과정들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런 거 무력화시킨 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 토론하기 어려운 환경을 국회 내에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 저도 한 2번 정도 이제 구성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제가 느끼는 어떤 답답함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결이나 이런 것으로 넘어가는 건 이제 민주주의 그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이제 다수결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합리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그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토론 과정을 풍성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형식적으로 이런 안건조정위원회는 무조건 다 비교섭은 다 저쪽이니까 저는 그런 얘기 진짜 국회에서 많이 들어요. 용해인은 그냥 뭐 저쪽인데 우리가 왜 저 사람의 의사진행 발언도 들어줘야 되냐 이런 표현들도 막 듣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 자체를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국회 상임위 운영이라는 것은 여당이 하고 싶은 게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도 이번에 통과시키고 이번 달에는 뭐 소위원회를 몇 번을 열고 그래서 법안 심사를 몇 번을 하고 여당에선 이런 걸 통과시키고 싶은데 야당에선 뭘 통과시키고 싶니? 그러면 이런 걸 주고받을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여당에서 별로 하고자 하는 바가 없고 통과시키고자 하는 바가 없어서 이런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뭐 법안 소위를 몇 번이나 열어서 무슨 법안을 서로 주고받고 통과시킬 것인지 아주 극한의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디테일하고 소소하게 정말 국민들의 삶을 디테일한 부분에서 바꿀 수 있는 법안들, 크게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많이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국회 운영 자체를 파행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최근에 이제 국회 풍경을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게 잼버리 사태가 있었죠. 이게 되게 예전 일 같지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잼버리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열렸던 그 여가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여가부 장관 도망갔잖아요. 국회에 있으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들이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 관련해서 외압 의혹이라든지 이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여러 문제의식 속에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에 위원장인 여당 의원 빼고는 여당 위원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시기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행안이 열렸는데 그때 여당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전북도지사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임위가 열리는데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힘이 세서 민주당이 다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 좀 반성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여기서 뭐 누구 책임 논란하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아서 신민규 대표입니다. 예, 저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권 심판을 받고 정권을 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그러니까 여당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정포대예요.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 아, 정포된 거예요? 옛날에 경포대라고 이제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비판했던 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정포대거든요. 경제도 포기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우선은 이제 정치가 더 중요해서 저는 정포대라고 보는데 그러십니까? 결론은 왜 그러면 이렇게 전 뭐 용해인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과거에도 선거법 협상하고 할 때도 사실 국민의힘에서 안을 안 내놓으면서 대화 자체를 아예 무시했기 때문에 뭐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도 또 문제인 거죠. 그건 이게 왜 이러느냐? 결국 양당이 정치가 독점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점돼 있으니까 가장 쉬운 전략을 쓰는 거죠. 그냥 서로가 양당이 독점된 구조 하에서 어떤 잘하기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면서 본인들의 그냥 지지층만 계속 결집시켜가지고 이 정치권을 완전히 지금 지배장악하는 이 부분을 깨야 되는데 저는 선거제도 개혁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제도 개혁이 안 된다고 안 바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힘으로 전 이 정치권의 기득권화된 것을 저는 무너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들이 또 그렇게 논의를 한 만큼 또 정치권도 달라지지 않겠냐. 또 통합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또 네 분이 또 이렇게 아주 치열한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청년 정치를 통해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자, 이번엔 정치 민생 이슈 짚어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청년 정치인으로서 네 분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한 청취자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하실 때 이번에는 신인규 대표 오늘
발언기회를 많이 기다리고 있죠. 네. 아니 뭐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내지는 전 사법 블랙홀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모든 법 앞에 사람들이 평등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조용하게 수사받고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법원은 법원의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안만큼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사법에 정치 쟁점화를 했고 또 검찰은 그 틈을 타서 계속 이 사법 절차를 정치 쟁점화하는데 또 합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제 그 피로감이 너무 지금 오래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서 전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은 전 재판부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저는 양심대로 판단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권이 손을 좀 띄고 정치권 본연의 업무로 좀 돌아갔으면 전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저는 범죄 혐의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유죄 혐의가 굉장히 짙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잘 증거 수집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고 또 재판 받아가지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고 또 죄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좀 원칙대로 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법부에 대한 저는 공격 이것은 좀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재판부를 욕하고 또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법부를 모욕 주는 행태들은 저는 그런 정치인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저는 구속을 원래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각이 됐고 이후에 나오는 기각 결정문들을 쭉 보니까 이제 결국 그거예요. 첫 번째는 위중교사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하지만 영장은 기각한다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리적으로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뭐 영장 심사라는 게 워낙 그 판사의 재량이 크다 보니까 뭐 판사께서 그렇게 판단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성역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방식은 근절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이 토론에 나와서 이런 법원의 판결이 좀 납득지 않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나와서 야당은 우리 사법부 최고다. 여당은 이거 사법부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 나왔을 때 민주당은 또 사법부 나빴다고 얘기할 거고 여당은 역시 사법부 뭐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갖는 신뢰가 어떻겠어요. 추상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법부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신뢰도를 국민들께 떨어뜨리는 것도 큰 문제고 여야가 공수를 교대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공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용인 의원은요. 네, 일단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유죄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인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법 절차를 차분히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검찰은 재판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증거와 수사의 결과로서 유죄를 판결을 받아서 본인들의 유능을 입증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1년 6개월 동안 검찰과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에서 여론 재판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도 받아보지 못했던 구속영장을 뭐 조선일보라거나 중앙일보 같은 그 보수 일간지에서 단독 보도를 막 내는 그 영장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모습들이 당연히 이제 국민들로부터 정치 검찰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돌이켜보면 70일 동안 25명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700여일 동안 7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이제 1차적으로 기각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위중교사 혐의는 막판에 이제 갑자기 좀 끼어들어간 측면이 있고 가장 중요한 혐의인 쌍방울 문제와 백현동 그 배임 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검찰이 바라보고 이제 수사를 했다는 건데 제대로 된 물적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김기현 대표가 판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어떤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실 분이 어쩌다 저렇게까지 사법부를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선봉대가 되셨나 정말 우려스럽고 저는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존중하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뭐 거취 표명이나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제 이제 그 김재섭
비대위원장님이랑 방송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검찰총장 수준에서 뭐 이제 책임을 지거나 했었어도 될 일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안을 이렇게까지 정치 쟁점화를 1년 6개월 동안 시켜왔던 것은 분명히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한동훈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 사안을 이제 일단락 짓는 하나의 선택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한동훈 장관 한 명을 잃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민 전 최고위원에게는 이걸 여쭤볼게요. 또 뭐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야기는 또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을 테니까요. 이념 전쟁 관련된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념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공산 전체주의, 또 반국가 세력, 이권 카르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상당히 좀 이념 전쟁, 이른바 뭐 역사 전쟁,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철거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한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뭐 이념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본인 고집인 것 같거든요. 제 본인의 신념이고 본인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세우기 이전에 2년만을 강조하기 이전에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정부에서는 뭐 상저하고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 뭐라 하고 있냐면요.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자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저하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경제 수준이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 정부의 기준도 탐탁치 않아 합니다. 그거 실제 고가 아니다, 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여러 분석들,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일고 있는데 도대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밥상머리에서 근심을 제거하기는커녕 근심만 더 올려주고 있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렇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수사에만 집중해서 여기에 올라타서 뭔가 본인들이 승기를 가져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오만이 결국에 이런 국정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김재섭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데 지금 국민의힘 또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근데 보수층에서도 별로 지지가 되지 않는 이런 역사 이념 논쟁, 그리고 홍범도 장군 논란, 또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또 발언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또 결국 지금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상태고 이렇게 국정 운영이 되는 이유,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가치,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될 이념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저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보수 정당 내에서 이런저런 토론, 논의, 세미나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보수라는 것이 뭐냐. 보수라는 말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린 단어가 보수가 돼버려서 당시에 김무성 대표는 공화주의, 뭐 유승민 전 대표도 공화주의를 가지고 나왔고 아니다, 뭐 보수의 정체성은 자유주의다, 아니다, 보수주의가 또 따로 있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들이 내어졌는데 결국 그 이후에 남은 내용이 뭐냐? 없다였습니다. 보수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였고 영국의 보수당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유연성을 발휘했던 게 저는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보수 정당의 힘이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수 정당 내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념이 지향하는 이념이냐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던 건 맞습니다. 정답도 없었던 건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제의식을 환기하는 건 전 좋다고 보긴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집권 여당이면 이념으로 토론을 하는 힘보다는 그 이념이 담긴 정책으로서 국회에서 그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국회에서 관철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이것이 바로 보수가 지향하는 정책적 이념이구나를 사후적으로 알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냥 이념만 가지고 나와서 토론을 하게 되면 조금 힘 빠지는 토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만 봐도 흉상이 이전되냐 안 되냐 국민들 삶에 큰 그게 아니거든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랑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추상적인 이념이고 정치적인 토론, 건설적인 토론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문제의식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걸 관철해 나가는 방식이 조금 더 스무스했으면 좋겠다. 뭐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뭐 많은 주제로 드러나고 있는데 워낙 네 분들이 하실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뭐 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없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년에 여러분들의 계획일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내년 4월 10일에 있을 총선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네 분이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계획과 함께 내가 22대 국회가 되나요? 내년에 그렇게 되죠. 22대 국회에 청년 국회의원이 된다면, 또 이제 우리 용혜원 의원은 또 되시는 거예요. 또 된다면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혜인 의원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청년들을 위하는 정치는 결국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편과 상식을 세우는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기본소득당의 이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를 22대 국회에서 더 크게 그리고 더 폭넓게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가 이제 총선에 임하는 각오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출마와 관련돼서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관심과 연락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지역은 정하셨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1인 정당, 한석 정당인 기본소득당에게는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출마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이 다 못 보여드린 기본소득당의 정치를 보여드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 퇴행을 잘 막아내기 위한 야권의 승리를 만드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좀 기본소득의 전국적인 도입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모두가 좀 존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내년에는 재출마를 하시는 거죠? 네, 출마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신인규 대표도 내년에 출마하나요? 예, 저도 출마는 할 건데요. 우선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 정치의 근본을 바꾸는 일을 전 내년 총선에 꼭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양당 기득권 체제, 그리고 양당도 지금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당화가 된 것인데, 이러한 당심 100%에 맞서서 저는 민심 100%로 한번 전 정치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싶고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저는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요즘은 뭐 다 배달이 일상화돼가지고 음식이 막 집 앞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가 정말 모세혈관처럼 국민들의 피부 곁으로 완전히 파고들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여의도의 섬으로 갇혀가지고 이렇게 기득권화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정당 바로 세우기 하고 있는데, 입구를 열고 정치도 경쟁하자, 이 두 가지 구호 가지고 저희가 해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내년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저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 인구 문제를 제1의 의제화를 저는 삼고 싶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초고령화, 지금 지방 소멸, 또 자살 문제, 이 인구 문제 관련된 것은 우리의 정말로 지금 목이 마르는 정말 피 같은 문제인데, 이것이 가장 뒤로 가 있고 지금 이념이 앞서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저는 이 인구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국가 대개조를 위한 저는 그런 정책들을 가장 전면에 의제화하는 데 저는 앞장서고 싶습니다. 예. 박승민 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자리까지 올랐는데 내년에 출마하시는 거죠? 네, 출마를 하려고 하고요. 결심이 좀 섰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을 어디로 할지는 이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게 이번에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말로는 따뜻한 정부를 외치지만 예산안을 보면 정말 꼭 필요한 데 쓰여야 했던 예산들을 깎았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사회 소외계층들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깎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부가 봤을 때는 소액일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국가의 정책이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서 청년비서관을 할 때 가장 보람 있었던 게 보호종료 아동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예산을 만드는 데 많이 힘을 썼고, 영케어러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1차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보니까 영케어러 계층에게 정책 지원을 시작한다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탓으로 또는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취약계층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두텁고 힘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김재섭 위원장은요. 내년에 출마는 지금 지역도 그럼요. 위원장이죠? 도봉구 갑입니다. 장동쌍문동. 너무 강조하지 마. 네. 저는 국회 내에서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많지만 제 지역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서울에서 저희가
지하철 정거장이 가장 적은 구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다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들이고 주거 환경이 좋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교통 환경 좋다고 말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다른 것도 뭐 중요하지만 저희 도봉구의 지역 발전, 그다음에 노후화된 거주 환경들을 개선하고 교통 인프라를 좀 늘리는 일을 제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참 청년의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를 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박한 정치 인재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년청의 입장을 대변해 이야기 네 분 돌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승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을 더 생각하는 의미에서 펀의 We Are Young 들려드리고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십시오. Just across the bar, my seat's been taken by some sunglasses, asking about a scar. And I know I gave it to you months ago. I know you're trying to forget, but between the drinks and subtle things, the holes in my apologies, you know, I'm trying hard to take it back. So if by the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